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원 강사였고 남편은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저희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솔직히 대화가 엄청 잘 통하거나 잘 맞는 느낌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 쪽에서 열렬하게 대시를 했고 저를 공주처럼 대접하며 위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좀 몸집도 크고 몸이 좋고 카리스마가 있는 타입이었거든요. 평소 저는 좀 든든하고 듬직하고 남자다운 사람들에게 약한 편이어서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좀 끌렸던 거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결혼 당시엔 시가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시가에선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죠. 하지만 남편이 무대뽀로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 시가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 남편이 3대 독자인데다 돈도 잘 벌고 시가일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몸집도 크고 말빨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집안에서 영향력이 꽤 커 보였어요. 3대 독자라고 다들 남편을 귀하게 키워온 느낌도 났고 그런 이유들로 집안에서도 말빨이 많이 먹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내심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시가에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거나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도 남편이 든든하게 잘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하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찌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요. 결혼이라는 걸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고 순진하게 결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가 사람들이 저를 못살게 굴 걸 생각하기 전에 나랑 늘 붙어 지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찬찬히 살피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을 해 애까지 낳고 보니 이 남자 진짜 망나니가 따로 없더군요. 결혼 전에 저한테 구애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타나서는 시종일관 자신감 있게 들이대는 모습이 남자답고 박력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뭐든지 멋대로 안 되면 성에 안 차서 날뛰는 짐승이 따로 없었어요. 당신 친구들을 갑자기 끌고 오면 어쩌잔 거야. 집에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준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가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야. 밑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집들이 한번 해서 싹 배 좀 불려놔야 말도 잘 듣고 기강이 잡히는 거라고. 이런 게 사업 수완인 건데 사업하는 남편 두고 와이프라는 게 그 정도 내줘도 못해서 어쩌자는 거야? 어? 평소엔 저를 아주 당당하게 종부리듯 대하질 않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전부 다 맞춰줘야 하는 여자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여자는 땅, 남자는 하늘, 와이프는 지아비 말에 복종해야 상도에 맞는 법. 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남자였던 거였죠. 사실 결혼 전 연애 때도 제 남편을 본 친구들이 농담 삼아 꼭 갑자기 사랑에 빠진 조폭 같다고 뒷골목 주름 잡다가 순진한 여자한테 빠져서 새 인생 사는 사람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결혼해 놓고 보니 농담이 아니라 딱 그 짝인 거 있죠. 일순간 제가 무슨 삼류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니까요. 완전히 이건 뭐 건달 와이프가 따로 없는 거죠. 사랑에 빠진 것까지 진짜였는지 아님 그것도 연기였는지 한때나마 진심이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잡힌 물고기 됐다 이거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드는데 진짜 딱 미칠 지경이 됐죠. 하지만 이미 결혼 당시 뱃속에서 우리 아들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이혼에 맘먹기도 쉽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아이한테 아빠 없는 애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는 편이었고 돈에 대해 구속하는 타입은 또 전혀 아니어서
그걸 위안 삼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제가 턱턱 잘 내고 사고 싶은 것, 못 사던 것들도 다 사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것저것 잘해드리고 그런 낙으로 버텼던 거죠. 그런데 나 진짜 결혼 망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희 둘째 아들이 100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왜 옛날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얘기요. 선녀 옷을 몰래 숨긴 다음 결혼한 나무꾼이 선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아이를 둘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제가 선녀란 말은 아니지만 상황은 딱 그 짝이었어요. 그전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둘째도 태어났겠다.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쉽게 도망 못 갈 거라고 생각한 건지 남편은 진짜 개망나니가 지굴기 시작하더라고요. 툭하면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깽판을 쳐서 아주 집안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손만 안 올렸다 뿐이지 저는 혹여나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엄마, 아빠 또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야 선우야. 아빠가 힘들어서 가끔 술 마시는데 오늘은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우랑 진우 걱정하지 말고 꼭 자. 알았지? 오죽하면 그 어린애들이 아빠만 보면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떨기까지 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자기 기분 좋을 땐 얼싸안고 잘만 놀아주다가 술만 먹었다 하면 돌변을 하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도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전 진짜 사기 결혼이라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가 사람들도 남편이 그런 놈인 건 다 아는 듯 하더군요. 고작 이런 놈 나한테 떠넘기면서 무슨 귀한 거라도 뺏기는 척 생색은 왜 그리 냈던 건지. 그것도 다 3대 독자 하며 평생을 남편을 귀하게만 대하고 살아온 이해 못할 사상과 돈 때문이었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더한 게 있었어요. 이건 미처 생각지 못한 사실이었죠. 저희 둘째 아들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남편 사업체 중에 노래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시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였고 저도 알고 충격을 받은 사실이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노래방 좀 운영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순진하고 밝은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저 역시 그랬죠. 하지만 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었던 건 가족끼리 외식하고 가서 노래 부르고 중고등학생들도 아무렇게나 들락거리는 그런 건전하고 남녀노소 다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노래방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저하게 남자 고객들 위주로 돌아가는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그런 곳이었죠. 심지어는 제 남편이 그 여성 종업원들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규모도 상당했고요. 한평생 저는 그런 어둠의 일들과는 완전히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고 제가 그런 업계 사람과 세상을 살면서 엮일 일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니, 그런데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애를 키우는 사람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사업한다며, 하늘에 부끄러운 점 하나 없이 살아왔다며, 이게 당신이 말하던 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일이야? 그런 여자들, 진짜 더러워서 입에 담기도 싫다 진짜.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어쨌다고? 야, 네가 뭐 12살이냐? 그런 거 갖고 놀라 자빠지게?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나이들 처먹을 만큼 처먹은 게.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연애하자, 결혼하자 하면서 갖다 바칠 때
그게 다 땅 파서 나온 건 줄 아냐? 가방이니 목걸이니 줄 때는 좋다고 해벌레에서 받아먹어 놓고는 이제 와서 뭐? 내가 더러워? 내가 불결하냐? 이게 서방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따박따박 대들고 지랄이야 지랄이. 야, 내가 일 안 하면 네가 그런 옷 그런 거 입고 니네 부모한테 돈 따박따박 붙여줄 수나 있을 것 같냐? 애들 사립유치원이다 뭐다 해가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냐고. 애는 뭐 꽁으로 키우는 줄 아나.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말 얹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다. 넌 그냥 하던 대로 애들이나 잘 키우고 그저 낮에는 살림 잘하고 밤에는 나 기분 좋게나 해주고 그런 거나 하면 돼. 그게 결혼한 여자가 지켜야 될 예의라고. 한 번만 더 남자 하는 일에 말 올렸다간 봐라. 우리 애들은 뭐 꽁으로 키울 거냐.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참견해서 좋을 것 없다. 하면서 저더러 신경 끄라더군요. 기가 막혔죠. 아니, 밤에 그런 짓까지 해서 벌어온 돈으로 애 키우고 살림 살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림하고 살아온 돈의 출처가 그런 일들이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아들들을 저런 양아치 같은 놈 밑에서 정말 잘하게 해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으로 머리 아파하고 있을 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거예요. 저의 고민이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제 남편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당연히 합법일 리가 없잖아요? 아마 운영 과정에서 그런 사업장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암암리에 봐주고 있던 것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제대로 된 경찰이 그러진 않을 테고 뒤에서 그런 짓을 하며 돈이나 한 몫씩 챙겨가는 비리 경찰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지역 경찰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뜨는 바람에 자기들 선에서 덮어주기에 일이 커졌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을 매수해야 된다느니 그러려면 우리한테 다달이 주던 코 묻은 돈 정도로는 택도 없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이리저리 비리 경찰들에게 합의금을 뜯기면서 가게 2개를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남자한테 남은 거라곤 노래방 하나만 달랑 있었죠. 그나마 갖고 있던 정상적인 사업은 다 정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업만 남은 것만으로도 기가 찼는데 기막힌 일은 뒤이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그 경찰들은 다른 건에서도 비리를 저지르다가 이미 파면을 당한 뒤였더라고요. 불명예로 파면당해서 일자리 잃고 연금도 날아가고 그래서 한몫 제대로 챙겨야겠다 싶어서 제 남편을 협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남편 놈은 이제 더 이상 경찰도 아닌 놈들한테 자기 가게 잘 봐달라고 문제된 거 좀 덮어달라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멍청해도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지 호구가 따로 없었죠. 아, 이 새끼들아!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니들 내가 갖다 바친 거 이렇게 꿀꺽하고 입 싹 씻겠다고? 야, 개새끼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 놈은 뒤늦게 억울함에 악을 썼지만 그놈들이 자기들 일자리도 잃은 마당에 뭘 지켜줄 수 있겠어요. 결국 그동안 지켜주던 경찰들은 사라진 채 불법 업소를 단속하는 지역 경찰들의 수사에 정확히 걸려들면서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도 날아가게 생기고 만 거였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답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 나 그 선산 팔아야겠어. 지금은 그것밖에 답이 없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선산을 팔다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씨, 그럼 뭘 어쩌라고. 지금 당장 전 재산 꼬라박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이 개망나니 남편 놈은 시가에 남은 마지막 재산인 선산까지 팔아넘기려고 했고
그런 남편을 집안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 뜯어 말렸어요. 이 과정에서 듣자 하니 과거에 저희 시가가 원래 좀 잘 사는 집안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사업 크게 하던 남편 빼고는 크게 별 볼 일이 없긴 했는데 과거엔 그 마을에서 꽤나 알아주는 지주 집안이었나 보더라고요. 땅도 꽤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집안이 완전히 기우면서 땅을 하나둘씩 팔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남아있는 게 그 선산 하나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 남편이 3대 독재라고 했잖아요. 선산 관리할 사람이 이제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망나니 같은 놈이지만 3대 독자라고 집안 어른이란 사람들이 남편을 어찌나 애지중지했던지. 게다가 그동안은 남편이 버는 돈으로 지탱하고 있었으니 더욱 그랬을 거고요. 아무튼 남편은 결국 산삼 파는 건 포기하고 빚지고 나앉게 생긴 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든 해결은 봤어요. 내 인생도 이제 끝이다. 이 안병거리 남자로서 이제 끝이라고 끝. 돈 있고 힘 있고 세상 무서울 거 없이 살다. 이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기우는구나.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퍼마셔댔고 이제 자기 인생은 끝이라며 우는 소리를 해댔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뭐 어디서 또 술 퍼먹고 자빠져 있겠거니 싶었고 솔직히 들어오면 우는 소리하며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겨댈 게 뻔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은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겨울에 술 먹고 골목길 한 구석에 누워 자는 걸 아무도 주치자로 신고해주지도 않았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놈 팔자였으려나요. 남자 인생 한방 입내 외치고 다니던 남편은 그렇게 한방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이 남자 인생도 참, 이걸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런지. 근데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저는 크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물론 막막하기야 했죠. 저희 아들 둘이랑 저랑 앞으로 살아갈 게 좀 막막한 구석도 있었고 애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키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나니같이 굴던 남편놈 없으니 이제 우리끼리 홀가분하게 살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놈이 하던 짓거리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셋이면 부끄럽게 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밤이면 남편이 술에 취해 벽나발 불며 들어올까 겁낼 필요도 없고 남편 비위 맞춰가며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해방감이 걱정보단 더 컸죠.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지가 않으니까 솔직히 연기라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군요. 제가 매정한 인간이라서가 아니에요. 저 참 잔적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거든요. 개망나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해서 몇 년을 살다 해방되는데 기쁨의 환호를 질렀으면 질렀지 눈물이 나올 리가 없었을 뿐. 그런데 제가 남편 장례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니 시가에서는 저를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전현 저거 눈물 한 방울을 기어이 안 흘리는 것 좀 봐라. 어디 저 상판떼기가 지서방 70년 상판떼기야? 지서방 잡아먹고 옳다구 나는 년 상판떼기지. 내가 전현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 고얀 년 같으니라고. 어디서 잘했다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러고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는 서 있길 서 있어 이년아. 2년만 안 만났어도 우리 병거리 놈 그러고 가진 않았어. 이 잡것이 지서방 잡아먹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어디서 이따위로 당당하게 굴고 있어. 이 미친년이. 니년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 아들놈이 망나니같이 굴었어도 걔가 네 남편이고 선우 진우 애들 아빠야. 근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죽도록 만들어? 요즘 세상에 어디서 길 한복판에서 죽게 만드냐 이 말이야. 니년이 잘만 했어도 그 지경은 안 났다. 지서방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너는 잠이 어디?
어디 잠이 쿨쿨해서 혼자 발 편하게 뻗고 자다. 우리 아들놈은, 우리 아들놈은, 아이고, 아버지. 제가 우리 아들놈을 못 지키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시부모는 저를 쥐잡듯 잡아댔고 심지어는 조문객들 다 와 있는 장례식장에서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바람에 생판 난들이 뜯어 말리면서 저를 보호해주고 나서는 일까지 일어났죠. 그래도 자식 잃은 부모니 참아주자, 이해해주자 하던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순 없어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댁들도 그만 좀 하세요. 그만들 좀. 뭐야? 댁들? 너 지금 우리 앞에서 댁들이라고 했냐? 어따 대고 이게 시애미 시애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지금. 왜요? 당신네들 이제 내 시부모 아니잖아. 그 인간 죽고 없는 마당에 뭐 내가 댁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길 바랬어요? 당신네들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당신네들도 사기 결혼에 동조한 잡것들이잖아. 아니야? 망나니 쓰레기 새끼인 거 다 알면서 뭔 귀한 거라도 던져주는 척한 거부터가 딱 기가 막혀 죽겠구만. 뭐? 그 잘나신 3대 독자? 그 3대 독자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쭉 읊어줘? 전현이 근데 댁들도 눈이 있으면 한번 둘러봐. 여기 어디 당신 새끼 죽었다고 슬퍼하는 놈이 하나라도 있나? 아마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놈 어디서 술 퍼먹고 뒤집어 자다 죽는 게 딱 맞는 운명이다. 그럴걸? 당신들도 그래.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해? 매일 밤마다 그 새끼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술 퍼먹고 들어와서 집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당신네들이 알기나 하냐고. 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게 아니지.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사업이랍시고 해대다가 집게에 지가 넘어가 돈 날리고 그 핑계로 술 퍼마시면서 집에서 난장판 피워대고 그러다 지 손으로 죽은 걸 뭘 내 탓을 하고 있어? 이 양심도 없는 것들아. 내가 그놈 죽었다고 니들 원망까지 들어야 돼? 처음엔 몇 마디 얘기만 하고 말려던 말은 어느 순간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저는 그렇게 삼켜왔던 분노를 모두 터뜨리고 말았죠. 그렇다고 제 말이 홧김에 뱉은 말만은 아니었죠. 실제로 남편의 장례식에선 가족들 며칠 제외하고는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젊은 나이에 병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요절한 건데도 다들 그러려니 원래 그럴 놈이었겠거니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남편의 오랜 고향 친구 한 사람이 남편 사진 앞에 가서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저도 종종 본 적이 있는 남편 친구였는데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남편의 수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시키면 이것저것 해주고 비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원래 어릴 때부터 저런 관계였나? 반듯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왜 굳이 내 남편 같은 인간 옆에서 저러고 사나?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솔직히 그건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자조적인 웃음이 픽 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묻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장례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네 집이 조부모님 때부터 저희 시가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주인집 도련님이 죽으니 종놈 자식이 제일 슬퍼하네. 왜 아니겠어. 평생을 3대가 대를 이어서 저 집 종노릇을 했는데 종놈 자식이 종이지 뭐. 저놈 적어도 병거리 놈 밑에서 시다바리 노릇하며 살았잖아. 시골 마을 사람들이라 다들 알고 지낸 탓에 남편 장례에 온 시가 동네 사람들도 종집 사람들, 종집 손자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피는 못 속이는 거다. 주인 죽었으니 종놈들이 제일 슬퍼한다 하면서 수군거리는 걸 들었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타령이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대를 이어 계속 살아온 시골이다 보니 그런 일이 가능하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조부모님 때 종살이를 했으니 그 이후엔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됐대도 자연스럽게 부모 대에도 또 그 아들 대까지도 종노릇을 했던 거고, 어릴 때부터 그 친구도 내 남편의 꼬북 노릇을 하며 지냈던 거였죠. 밥 팔기 전까지도 시가에서 그렇게 야무지게 부려먹었는데 그 집은 반항도 않고 예예하고 다 따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종노릇 하던 기억이 남아있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건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 남편 같은 망나니가 죽었는데 저렇게 울 만큼 정이 있었던 건지. 참 저도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울어대고 그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는 광경을 보는데 어쩐지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했죠. 뭐 아무튼 남편 장례는 그렇게 끝이 났고 남편은 시가가 갖고 있는 선산에 묻혔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어디에 묻혀있건 말건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고 시가고 그 집 사람들 얘기랑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밟히는 건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저한테야 끔찍한 기억만 남은 개망나니 같은 쓰레기 남편놈이라지만 저희 애들한텐 다른 문제니까요.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자꾸 아빠를 찾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도 꽤 뭘 아는 나이가 돼서 자기 아빠가 술 먹고 난동 피우고 저한테도 함부로 하고 이러는 걸 봐선지 아빠 타령을 별로 안 하는데, 둘째는 아직 어린아이라 아빠 보러 가자고 걸핏하면 졸라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딱 잘라 안 된다 할 수 있었겠지만 전 애들 기억 속에서까지 아빠가 개망나니 인간 말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고 그놈과 함께했던 기억 역시 싸그리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들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들한텐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 핏줄이다 이건지 지 자식놈들 또 끔찍히 생각할 때도 많긴 했으니까요. 뭐 어차피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억 남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었어요. 제 마음은 제 마음인 거고 애들한테 좋은 쪽으로 얘기해줘야겠다 했죠. 나중에 커서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어릴 때는 그래도 아빠를 너무 나쁘게 기억하지 않고 크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전 애들 둘을 데리고 남편 묘지에 잡초도 뽑을 겸 해서 가게 됐던 거죠. 엄마, 여기가 아빠 있는 곳이야? 여기 밑에 아빠가 이렇게 눈 꼭 감고 누워 계신 거야. 그럼 아빠도 진호 온 거 알아? 그럼 아빠도 당연히 우리 진우랑 선우 형아랑 같이 아빠 보러 온 거 아시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얘기도 해드리고 형아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래야겠지? 응? 그렇게 저는 남편 묘지에다 그렇게도 좋아해서 죽기 전까지 벽나발 불던 소주나 쓱 둘러주고서 그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가만히 있었죠. 애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고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누군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 혹시 어떻게 오신 건지. 누군가 했더니 선산을 관리해주는 구멍가게 주인이더라고요. 시가 허락을 받아서 예전부터 시가 선산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구멍가게에서 관리비를 좀 받고서 시가 선산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있었다고 저도 얼핏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주인도 최근에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삼촌이 하시던 가게를 제가 물려받게 됐거든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선산 관리하기도 버겁고 구멍가게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고 하신다고 저더러 물려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물려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가족분들 얼굴을 다 몰라서 말입니다.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아, 전 여기 묻혀있는 사람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유, 참 젊은 나이에 안 되셨습니다. 어쩌다가 상심이 아주 크시겠습니다.
예, 뭐. 아참, 그렇지 않아도 그대가 아드님께서도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의아해 되물었죠. 네? 누가 왔었다고요? 그러자 관리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 집 아드님이요. 아드님께서 제일 자주 오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삼촌은 이댁 식구들 모시고 선상 관리하고 하는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얼굴을 다 아시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사진도 딱히 없고 해서 얼굴이라도 익혀놔야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더니 이댁 장자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벙쪄 있었죠. 아니, 이 집의 장자라곤 죽은 내 남편 하나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최근엔 또 무슨 묘를 하나 이장하시더라고요. 아드님께서 아주 지극정성을 들여서 이장하시는 걸 봐서는 아주 큰 어른신께서 돌아가신 모양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시가의 아들이라곤 내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대체 누가 아들 행세를 하고 나섰단 말인지. 게다가 무슨 묘를 이장까지 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관리인에게 CCTV를 좀 보자고 말했어요. 산 주변으로 멧돼지도 기승이고 등산객이며 이런저런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하는 통에 선산에 CCTV 하나 설치해 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그만 관리실로 내려가 CCTV를 보게 됐고 관리인이 화면을 돌려가며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남자를 가리켰죠. 이때네요. 이때 이렇게 아드님께서 오셔서 쭉 소주도 뿌리시고 한참을 묘 앞에서 앉아있다가 가시고 그러셨어요. 아유, 가게 손님이었나 보네. 잠시만요. 아마 여기 지나가던 사람인가 본데 제가 가게를 좀 다녀와야 해서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분이 아드님이라고 관리인은 화면에 가리켰습니다. 그러고서 남자는 구멍가게 손님이 와서 나가고 저 혼자 화면을 보게 됐죠. CCTV를 확대해 이 집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놀라 나자빠질 뻔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제 남편을 사칭하고 다닌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친구였던 거예요. 왜 그때 남편 장례식장에서 혼자 오열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남편 꼬붕. 아니 대체 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내 남편을 사칭해가며 여기에 드나든 건지, 이장 얘기는 또 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화면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라고 이름을 댄 것만으로도 이상했지만 그 남자가 화면 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더욱 기이했어요. 남자는 제 남편 묘에 뭔가를 하고 있었고 화면을 확대해보니 흐릿하지만 남자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묘 주변으로 둥글게 대못을 여러 개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게 도무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오컬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무섭기까지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물어서 가르쳐 주느라. 근데 뭐 찾으시던 건 확인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언제 다녀가셨나 해서. 그럼 감사했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오는 관리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일단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남편이 생전에 쓰던 휴대폰을 뒤져 그 사람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좀 만나자고 했죠. 처음엔 의아한 듯 하던 남자는 제가 묘소에 다녀왔다고 하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남자는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이미 다 보고 오셨다니 아시겠군요. 제가 뭘 하고 왔는지.
목 같은 걸 박는 것 같던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대못을 박은 겁니다. 묘 주변으로 둥그렇게 대못을 박아두면 그 망자가 나를 못 찾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새끼가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그놈과의 인연, 아니 악연은 살아서 맺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끔찍했어요. 죽어서까지 그놈이랑 엮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 꿈에라도 날 찾아오지 말라고. 귀신이 돼서도 찾아오지 말라고. 사후세계가 있든 다음 생이 있든 절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엮이지 말라고. 남편 장래와 울던 남자의 얼굴을 스쳐가면서 그럼 그때 그 울음은 내 남편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닌 이제야 인연을 끊을 수 있었음에 안도하는 울음이었나.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장 얘기는 뭐죠?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으니 선산 맨 위로 이장을 했다고 하던데. 예, 했죠. 이장했습니다. 그놈 묘 위 기운 좋은 소나무 앞에 제일 양지 바르고 볕 잘 드는 그 자리에 제 부모님 두 분을 모셨죠. 병거리 놈, 그 새끼 묘를 아주 정확히 내려다보는 자리에 말이에요. 평생을 나이 어린 그 집 자식한테까지 종로를 타며 지낸 두 분이 이제라도 거기에 묻혀서 좀 떵떵거리며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살면서도 자식벌 놈한테 굽신대며 지내시던 저희 부모님, 묻히고 나서라도 좀 편히 눈 감으시라고요. 남자의 사연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긴 사연을 듣게 됐고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이 남자는 생각보다 더 죽은 제 남편에 대한 원한이 깊더군요. 어릴 때부터 남편이 남자의 집을 조롱거리 삼아 놀리고 그의 부모님한테까지 막대하고 친구들더러 저놈이 내 종이니 니들도 종처럼 부리라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기 일쑤였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 망나니 같은 인성이 뭐 하루아침에 길러졌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게 전혀 놀랍지 않았죠.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도 남자를 온갖 일들에 억지로 가담하게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부모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자금 나르고 노래방 이곳저곳에 다니며 일하는 여자들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억지로 시켜댄 거죠. 그러다 나중엔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엔 저더러 그럽디다. 네 부모가 더 이딴 짓 하고 다닌 거 알면 퍽도 좋아하겠다. 내가 네가 하던 짓거리들 낱낱이 다 까발려 네 부모 그 종놈 새끼들한테 잘난 줄 알던 아들놈이 뭔 짓 하고 다녔는지 까발려주겠다. 그럽디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친구에게서 돈까지 갈취했다는 거였죠. 제 남편놈이 저한테 한 짓만 봐도 개망나니 쓰레기인 건 분명했지만 이 친구란 남자는 거의 40년 평생을 그런 남편놈 옆에서 비위 맞추며 억지로 원하지 않는 짓 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저까지 한숨이 나오더군요. 얼마나 그 세월이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였죠. 나는요, 병거리 그 새끼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또 조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인간들 다 하나같이 인간 말종들입니다. 그 인간 말종 쓰레기들한테 우리 가족은 대대로 고난을 겪어왔어요. 살아서는 한 번도 대들지를 못했어요. 종놈들이었으니까. 종놈의 자식도 종놈, 그 종놈의 자식도 종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겪어보지 않아 모르죠.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놈은 내가 달아나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나를 붙잡았어요. 그게 돈일 때도 있었고 내 부모일 때도 있었고 우리 집안일 때도 내 약점일 때도 있었죠. 그렇게 우리 3대가 이 집 종살이를 한 겁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더 나를 비웃으면서 올가매는 그놈한테 매어서 노예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이런 복수 하나 못하면 내가 한이 맺혀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쪽도 제 심정 아시지 않나요? 날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쪽일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나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몇 번 본 적은 없었지만 그놈이 대하는 태도나 말투만 봐도 알겠더군요. 그놈은 귀하게 모시고 살 여자를 구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자기 기준에 맞춰주고 마음대로 부릴 여자를 구한 거지. 그 망나니 같은 놈이 여자 귀한 줄 알겠어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이 퍽도 지 와이프한테만은 안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그래도 처음엔 아니길 바랬습니다. 진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길. 그래도 좀 잘하기를 나도 바랬다고요. 근데 역시나 점점 쓰레기같이 군다는 걸 눈치챘죠. 슬프게도. 게다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니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알겠더군요. 그 개같은 집 인간들 다 한통속이에요. 누구 하나 나은 놈이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해오던 짓들을 그 어린 시절부터 내가 다 보고 자라서 알죠. 너무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알죠. 그놈들 내가 차마 다 말로는 못할 만큼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해온 놈들이에요. 그쪽한테도 다들 하나같이 쓰레기처럼 굴던데 그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난 그쪽이 내 심정 조금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남자는 울분을 토하며 제게 부탁했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어요. 솔직히 저도 시가 인간들한테 당한 게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몰려 손찌검 당해 남편 잡아먹은 년한테 무슨 자격이 있냐며 보험금까지 뺏겨. 남편 죽고 나서는 연끈타시피 하고 지냈지만 저도 그 집안 사람들한테 맺힌 한이 적진 않았죠. 네, 걱정 마세요. 제 입으로 얘기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웬만하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쪽이 말했듯이 그 집 인간들 보통 놈들 아니잖아요. 평생 종 취급하던 집 아들이 그런 짓 했다는 거 알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테니까. 그렇게 남자와 일은 일단락됐고 얼마 뒤 시가 인간들 귀에 본인들 산산에 이름 모를 묘가 2개 생겼다는 소식이 들어갔나 보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건 이 당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자기들 땅에 모르는 사람들의 묘가 생겨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묘를 이장하려고 하거나 손을 대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뜻 듣기엔 아니 엄연한 내 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말이 되나 싶지만 희한하게도 법이 그런 모양이었죠. 아무튼 시가에선 이걸로 난리가 난 거예요. 게다가 그 남자는 영리하게도 묘를 이장하면서 지자체에 신고를 안 해서 시가 사람들은 그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CCTV로라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CCTV 화면 역시 저와 만난 후 파일을 다 훼손시켰는지 열어볼 수가 없게 된 모양이었고요. 아주 일을 똑부러지게 제대로 처리한 듯 했죠. 일이 그렇게 되니 시가에선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오더군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그러더구나. 네가 다녀가면서 CCTV 화면도 보고 갔었다며? 그래서 너 뭐 본 거 있냐? 내 아들놈을 사칭해가면서 내 아들놈 묘 주변에 목까지 막고 이장까지 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한 그 망할 놈 얼굴을 봤냐 이 말이야. 어? 넌 뭐라도 봤을 거 아니냐?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전화 이리 줘봐. 아니, 네가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냐? 관리인 말로도 네가 한참을 보고 나갔다던데. 글쎄, 봤는데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쪽은
뭐 우리나라 사는 5천만 얼굴을 다 외우고 다녀요? 내가 한번 딱 보고 누군지 찍어 알아맞추게?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얼굴이었다 이거지? 틀림없지? 사람 말을 코로 듣나. 난 모르고 이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그 묘 2개랑 관련 있는지 어쩐지도 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입가딜로 연락하지 마시라고. 난 이제 댁 아들 묘에 누가 불을 지르든 기름을 붓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어?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끝까지 일관하며 전화를 끊었고 당장은 그게 그 개같은 시가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이자 평생을 시가의 인간들에게 시달려온 그 남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 사람도 아니고 상관할 바도 아니었죠. 그 이후에도 전 시가놈들은 여러 번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그 묘소 문제로 고소를 할 건데 그때 그 화면 봤던 게 너뿐이지 않냐면서 증거라도 잡아서 고소라도 좀 하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지 말까 하다가 기왕이면 그 남자를 용의선상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편이 낫겠다 싶어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가서는 전혀 다른 인상착의를 불러주고 왔죠. 아주 뚱뚱하고 머리 벗겨지고 배 잔뜩 나온 50쯤 돼 보이는 남자더라고. 얼핏 봤던 전 씨가 친척 중 하나의 인상착의를 그대로 불러주고 온 거예요. 아마 이제 지들끼리 누구인지 갖고 지지고 볶고 개같이 싸워댈 거예요. 틀림없죠. 뭐 그러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이미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끈끈하지 않은 놈들이고 몇 차례 분쟁이 있었던 터라 더 막장으로 가게 뻔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 좀 꼬숩기도 했죠. 하필이면 선산 아래도 아니고 제일 위에 양지 바른 자리에 이런 짓을 할 게 뭐야 대체. 우리 둘 죽고 나면 묻히려고 했던 자리에 떡하니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 귀한 3대 독자를 누군지도 모르는 놈들 종살이 시키는 꼴 아니냐고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 시부모 둘은 아주 대성통곡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확 파내버리면 안 되나. 올 때도 몰래 왔는데 파내는 것도 우리 맘 아니냐 해대니까 그 집 친척 중에 누가 그거 그랬다가 원기라도 붙어서 줄추상 치를 일 있냐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지금 저기 묘자리 하나 더 생겼다고 집에 안 좋은 일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두는 게 최선이요. 괜히 묘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대대로 이어온 양반감은 죄다 망하게 만들 일 있어? 그러다 뭐 아끼니 뭐니 이런 거라도 잘못 붙어봐. 아주 줄추상 치르는 거라고. 법적으로도 못 움직인다고 무슨 일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냅둬. 그게 최선이야 지금. 아니 그럼 우리 땅에 우리는 묻히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묻히란 말이야? 어디 납골 땅이라도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뭐야? 무엇이 어쩌고 저째?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귀신은 또 무서워하고 그런 미신 같은 건 참 굳게도 믿는 사람들이라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대고 울고 불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대로 이어온 양반 가문 퍽이 나요. 그 인간들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근본이라고는 없는 놈들이라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이후 저는 종종 남편 생일이 되면 애들 데리고 선산을 찾곤 했고 가끔 들를 때도 보면 그 묘 2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있더라고요. 지들이 저지른 악행에 온갖 못할 짓들이 찔리긴 했던 모양이죠. 혹시라도 업보 돌려받을까봐 겁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한 맺힌 귀신이라도 붙어서 지들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이장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두고 보기로 한 모양이었죠. 지금은 이 일도 어느덧 몇 년 전 일이 됐네요. 그 몇 년이 흐른 동안 저는 저희 아들 둘 잘 키우며 살아왔고 저희 남편 보험금 뺏어간 시가에 소송 걸어서 그것도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평생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살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 덕에 팔자에 없던 타향살이를 하게 됐네요. 사실 애들 정서에 악기 하나 배워두면 좋다 그래서 저희 첫째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시켰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서 첼로도 같이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피아노보다 첼로에 관심을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은 됐지만 애가 하고 싶다고 하니 첼로를 시키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저희 애더러 재능이 있다고 좀 더 본격적으로 키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애도 워낙 좋아하는 일이라 제대로 선생님을 붙여서 시키게 됐는데 제 생각보다 저희 아들 재능이 뛰어났나 봐요. 콩쿠르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을 하고 해외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지원도 전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아직 중1밖에 안 된 애를 혼자 덩그러니 외국에 딸려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둘째 아들까지 저희 세 식구가 다 같이 이민을 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또 결혼 전에 국어 강사였었는데 이 나라에서 요즘 한국어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언어 열심히 배워서 이 나라 사람들 상대로 한국어 가르치는 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여러 대회 나가서 상금 휩쓸고 다니는 영재란 소식을 어디서 들은 전 시가인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면서 그래도 우리 양반 가문 있는 귀한 손자라 역시 씨가 달라도 다르다 타령해대는걸. 우리 아들한테 엮지 마라. 니들 피 안 섞인 내 자식이다. 욕 한 바가지 제대로 해주고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왜 진해 가문을 잇나요? 우리 애들은 그 집 종자들이랑은 절대 평생 엮이지도 않게 할 생각입니다.